자, AI 교육 캠프 데이 2 4차시 오늘 배울 내용은 그 기계학습 개념을 이해하는 그러한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얘기를 지금 여러 번 들어서 이제 익숙해진 용어인데 특히 그 인공지능 안에서 뭘 배워야 되느냐? 사실은 인공지능이라는 분야는 너무나도 큰 사실은 그 분야고요. 그것을 실제로 컴퓨터에 구현하는 기술, 그 구체적인 어떤 구현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기계학습이라고 부르는 말하자면 섭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기계학습이라니까 약간 부담스럽죠.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뭐 하는 건데, 영어로는 머신 러닝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기계학습이 된 거고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는 그렇게 많이 쓰긴 하지만 특히 머신, 영어에서의 머신은 그 컴퓨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학습시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 인공지능의 한 분야라고 하지만 거의 구현하는 내용 전체는 머신러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직접적인 명령이 없어도 그 데이터를 주면은 그걸 가지고서 학습을 하는 그러한 그 기술들을 다 모아서 머신러닝 기술이다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 그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제일 큰 그 박스가 인공지능이라는 전체를 나타낸다고 하면은 그 안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머신러닝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한 분야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지금 아직은 배우진 않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이 딥러닝이라는 거는 머신러닝 중에서도 특별한 한 분야인데 특별히 잘 돼요, 사실은. 그리고 뭐 어떤 특정한 기술을 쓰긴 합니다. 인공신경망이라는 기술을 쓰긴 쓰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요즘에 듣고 있는 인공지능이 요즘에 너무 잘 돼. 앞으로는 인공지능의 시대래. 이제 인공지능을 좀 알아야겠어. 그 인공지능은 사실은 요 딥러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딥러닝이라는 내용까지 이제 공부를 계속 이제 진행해서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것의 뭐 상관관계, 뭐 별로 이렇게 굳이 그 상관관계라고 하기보다는 뭐 그러면 인공지능 안에 머신러닝 안에 딥러닝 이거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가 쉽게 좀 뭐 좀 얘기를 하면은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얻어 이동할 때 타고 다니는 것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전거 있고요, 킥보드 있고요, 배드 있고요, 비행기 있고요, 자동차도 있고요, 그죠?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건 자동차죠, 지금 아무래도 그죠? 가장 편하고 가장 어디든지 갈 수 있고 그런데 그 자동차들 중에서도 유난히 요즘에 들어서 최근 들어서 어떻게 제일 동작을 잘하고 좀 더 상위 개념으로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기능이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전기차 뭐 이런 정도라고 볼 수 있죠. 그 최첨단인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인공지능 안에 머신러닝이 있고 머신러닝 안에 또 딥러닝. 그래서 물론 이런 그 체계상으로 볼 때는 딥러닝이 바로 인공지능이고 머신러닝도 인공지능이고 딥러닝도 머신러닝이고 딥러닝은 딥러닝이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그 머신러닝, 딥러닝, 그러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기계학습, 이 머신러닝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를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사실 그 최근 몇 년 동안에 그 우리가 이미 앞에서 좀 배운 그 분류, 그 인공지능의 말하자면은 그 성능적인 분류를 따졌을 때 약한 인공지능, 강한 인공지능, 초인공지능 이런 걸 배웠는데 현재는 약한 인공지능의 시대라는 내용을 우리가 이미 배웠죠. 이런 약한 인공지능 시대를 발전을 이끈 핵심 기술은 사실 이런 기계학습 또는 머신러닝이라고 부르는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이 그 컴퓨터가 사실은 학습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이 인식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관찰 또는 데이터 및 예제를 통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 및 방법 뭐 몽땅 다 포함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계학습의 그 범주에 들어가는 그 방법론 또는 알고리즘, 무슨 기법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 기계학습이 그럼 뭐가 좀 독특한 건가, 다른 건가? 사실은 보통 이런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방법과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은, 아, 이런 게 다른 거구나. 아주 확연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규칙 또는 룰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설명해 줘야지만 그 규칙에 따라서 계산을 합니다. 지금 이 아래에 있는 그림이 그거에 조금 단순화된 그러한 설명인데요. 우리가 보통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짤 때는 이 프로그램한테 데이터도 주지만 규칙을 줘서 이 데이터를 이 규칙에 맞게 연산을 처리하면 답이 나오는. 그러니까 뭐 가장 간단한 게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학생들 성적 뭐 10명 거를 집어넣었는데 평균값을 얻고 싶다. 그러면은 규칙을 가르쳐 줘야 되죠. 어떻게 가르쳐 줘요? 다 더해. 그 다음에 개수로 나눠. 이렇게 하는 룰을 가르쳐 주면 컴퓨터가 그 룰에 따라서 데이터를 처리해서 아, 요번 학기에 학생들 평균 성적은 얼마냐 하고 탁 나오죠. 이게 기존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머신러닝, 기계학습 분야에서는 그럼 뭘 하냐? 데이터와 똑같은 데이터예요. 여기 데이터와. 그리고 답을 줘요. 그러면 얘가 규칙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좀 생뚱맞죠? 언뜻 보기에는 그럼 데이터하고 답을 알면은 데이터와 답과의 관계를 얘가 스스로 터득해서 지능이 있어서 뭘 알아내서 이러한 룰로 해야 돼라고 가르쳐 준다면 이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의 완전히 뛰어난 애겠죠, 사실은. 사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럼 뭘 말하는 거냐? 한번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으면은 아, 저걸 말하는구나 쉽게 될 겁니다. 우리가 기존의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숫자를 제가 6개를 줄 거예요. 456, 456 이렇게 줄 거예요. 그 다음에 기존 프로그래밍에서 이 평균값 구하는 공식을 가르쳐 줘야지 평균을 구하거든요. 이거 평균이 5겠죠. 당연히 눈치챘겠지만 이 숫자를 다 더해 6개를. 그리고 n이라는 건 여기 숫자 개수인데 개수를 6으로 나눠. 그러면은 5가 당연히 계산되겠죠. 그러면 머신러닝은 그럼 뭘 하는 거냐? 이러한 그 숫자들과 그 숫자의 평균값을 가르쳐 줍니다. 즉 456, 456, 456 주고 걔는 5야. 123, 123, 22 주고 걔는 2야. 10, 11, 12, 10, 11, 12 주고 걔는 11이야. 이 관계를 찾아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말하자면은 진짜 인공지능적으로 완전히 진짜 스마트하게 막 고민해서 찾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걸 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얘는 이 답을 이렇게 찾아버려요. D1 더하기, 그러니까 6개를, 그러니까 들어오는 숫자를 몽땅 더해서 N으로 나누면 되네라고 하는 게 이게 답이잖아요. 근데 이런 답을 주는 건 아니고 사실은 이런 식으로 줘요. D1에다가는 첫 번째에는 W 곱하고 D2에도 W 곱하고 D3에도 W 곱하고 이거를 곱하고 더하면은 돼. 근데 W는 n분의 1이야. 이게 당연히 평균 공식이죠. 그죠? 그죠? 이 평균 공식이죠. 요 값을 구해주는 거예요. 머신러닝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규칙이 있는 겁니다. 그냥 아무런 규칙 없이 알아서 다 그냥 풀어 이러는 건 아니고요. 아, 그런데 어떤 규칙을 찾아내라고 시키냐면요.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 더하고 곱했을 때 말하자면은 결과가 나오는 곱하는 값과 그 곱하는 값에 말하자면 사실은 좀 더 복잡하게 설명하면 아직까지 배운 적이 없어서 그런데 어떤 비선형 함수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 그건 무시하고요. 곱과 합으로 이 결과가 나오도록 요 가중치라고 부르는 요 값을 구해봐. 이게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면은 돼요. 그런데 그렇게 간단한 그 수식 하나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을까라는 조금 뭔가 좀 찝찝하고 좀 어려운 게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데 여러분이 배운 세상 속의 많은 연산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더하기하고 빼기는 똑같은 거예요. 곱하기하고 나누기도 똑같은 거예요. 이해돼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붙여서 더하면은 뺄셈이 되는 거고요. 분모에다가 숫자를 넣어서 곱해주면 나눗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덧셈 하나로 모든 연산이 다 돼요. 빼기도 되고 곱하기도 되고 나누기도 다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런 식으로 그 외에 나머지 연산들은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외의 모든 연산들, 그런 것들은 비선형적인 함수라는 건데, 그냥 그거는 그 비선형 함수 그냥 큰 덩어리로 생각하면 되고요. 사실은 좀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더하기하고 곱하기로 모든 연산을 다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머신러닝에 사용되는 입력과 여기 그 답 사이에는 덧셈과 곱셈을 했을 때 어떠한 곱하기 값이 들어가야 되는지만 찾으면 거의 모든 답이 찾아져요. 그걸 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에서 머신러닝 파트는 주어진 문제들의 입력이 뭔지, 그리고 출력이 뭔지, 그 답이 뭔지, 이걸 숫자로 표현하는 방법. 그런 것만 연구만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머신러닝한테 시키면 얘가 다 알아서 풀어줘요.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거죠. 근데 그게 확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구체적인 예를 이제 봐야지만 되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서 좀 볼 거고요. 그 전에 이 머신러닝 이 분야 자체도 알고 보면은 그 넣어주는 문제하고 답의 종류가 항상 똑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분류가 있어요. 지도학습이라는 게 있고요. 비지도학습이라는 게 있고요. 강화학습, 이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의 분류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그 컴퓨터 안에 넣어주는 입력값의 말하자면 형태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요. 문제하고 정답을 다 가르쳐 주면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조금 전에 봤던 거예요, 사실은. 얘는 지도학습이에요. 문제는 숫자들이고 답은 평균값이고, 그러면은 얘가 평균값을 구하는 공식을 찾겠죠. 그게 말하자면 지도학습입니다. 이러한 지도학습에는 사실은 뭐 분류 문제뿐만 아니라 또는 예측이라는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 예제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고요. 비지도 학습 같은 경우에는 답은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공부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아, 좀 막연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도 이런 걸 해요. 여러분들 문제집을 푸는 거는 지도학습이에요. 왜냐면은 문제하고 답이 있으니까 아, 이런 문제는 답이 이거구나라고 공부하면서 문제하고 답하고 서로 이렇게 매치시켜가는 공부를 머릿속에서 하잖아요. 그건 지도학습이에요. 그런데 그냥 책을 주면서 이 책을 좀 읽어봐. 그런 다음에 그래서 뭐 배운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죠. 그게 비지도 학습이에요.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머릿속에 갖고 있어. 이러는 겁니다. 사실은 비지도 학습이 도움이 될 때도 있죠. 뭐 옛날 같아서는 뭐 그런 말 많잖아요. 저는 그냥 교과서를 많이 읽었어요. 뭐 처음부터까지 뭐 10번 읽었어요. 그랬더니 이해가 잘 됐어요. 그게 비지도 학습인 거예요. 진짜 그거는. 그리고 또 강화학습. 강화학습이라는 분야는요. 보상을 통해서 상은 최대화, 벌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행위를 강화하는 거예요. 사실 학교에서 이거 많이 쓰죠. 공부 잘하면 상 주잖아요. 선생님이. 그죠? 그리고 집에서도 칭찬받고, 막 친구들이 박수 쳐주고, 그게 상인 거예요. 그러면 그게 좋으면은 더 열심히 하는 거고, 그래서 그게 강화학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학습하는 것과 똑같아요, 사실은요.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 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이. 그러니까 근데 어떤 그 인공지능, 머신러닝 분야에서는 어떤 특정한 그 분야마다 이 지도 학습 방법으로 학습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비지도 학습으로 학습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강화 학습으로 학습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흔히 이러한 머신러닝을 가지고서 풀어야 되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예측 문제, 분류 문제, 분집 문제, 연관 규칙 문제, 또는 보상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이것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아니지만, 이 머신러닝을 가지고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의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그 소위 항목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거 하나하나씩 한번 좀 살펴봅시다. 지금 머신러닝 기계학습이 안에 세 가지 종류의 학습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지도학습부터 볼게요. 지도학습은 사실은 영어를 번역한 거거든요. supervised learning인데, 그래서 때때로 supervised는 감독이란 단어도 되기 때문에 감독학습이라고도 불러요. 똑같은 거예요.
주로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결과를 예측하는, 오른쪽에 지금 상징적인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지도학습이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예요. 특히 여기서는 분류 문제를 말하자면 지도학습으로 풀어본 건데, 분류 문제란 뭐냐면요, 얘는 오리야, 얘도 오리야, 얘는 오리 아니야, 얘도 오리 아니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오리 그림을 하나 또 주면서 얘 뭐야? 그러니까 오리 맞네요 라고 오리 이렇게 답을 하는 거죠. 이런 거는 분류 문제라고 그러고요. 이런 분류 문제를 풀기 위해선 지도 학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오리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오리가 아닌 게 뭔지를 가르쳐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얘가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도 학습에는 분류 문제만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답과 문제를 가르쳐 줌으로써 풀 수 있는 문제가 분류 문제만 풀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측이라는 문제도 풀 수 있는데 그 예는 나중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얘가 하는 일은 그럼 뭘까? 지도학습 모델은 과거 데이터 입력과 출력 간의 상관관계를 찾으려고 시도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즉 여기서 받은 거 얘하고 얘의 관계, 얘하고 얘의 관계를 잘 보고서 얘는 그럼 얘겠네라고 관계를 찾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여기 분류 문제는 그렇고요. 그 이미지에서 객체를 찾는 것들이 보통 분류 문제고요. 그리고 문서 번역도 분류 문제예요. 여러분들 언어 그 번역하는 것도 완전히 다른 얘기 같지만 사실은 분류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근데 종류가 무지무지하게 많은 것 중에서 하나를 찾는 것 뿐이죠. I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가 들어가면 나라는 한글 단어하고 단어가 한 수십만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일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분류하는 거예요. 그거를 사실은 번역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기계 번역. 그리고 여기서 예측 문제는 지금 여기 살펴보진 않지만 이따가 살펴볼게요. 주택가격 예측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지도학습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비지도학습은 도대체 뭐냐? 비지도학습은 그 무감독 학습이라고도 불러요. unsupervised learning으로 말하자면 그 원어가 있기 때문에 보통 군집화하는데 이런 목적으로 비지도 학습이 사용이 됩니다. 또는 연관규칙, 연관규칙은 조금 이따 살펴볼 거고요. 이런 게 군집화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오른쪽에 있는 unsupervised learning,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 클러스터링이 우리나라 말로는 군집화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클러스터로 만드는 거니까 클러스터는 군집이고요. 덩어리고요. 지금 보니까 입력값으로 이걸 주는 거예요. 그냥 아까 봤던 그림하고 비슷한 것들이죠. 오리 3마리 그림, 토끼 그림, 고슴도치 그림을 준 다음에 한번 군집화 해봐. 그러면은 얘가 얘네들 같은 것 같아요. 얘는 토끼라고 하죠. 얘도 같은 것 같아. 얘도 하나.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누는 거예요. 그냥 저게 뭘까? 사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제일 많이 하는 그 학습이 군집화 학습이에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서 말하자면은 그 뭐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해산물 중에 새우가 있잖아요. 새우. 그죠? 미국 가보세요. 미국에서는 새우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불러요? 쉬림프라고 불러요.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왜 쉬림프라고 부르고 우리는 왜 새우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름을 그렇게 붙였을 뿐이에요. 그렇지만은 물고기하고 다르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걔네들도 알고 우리들도 알고요. 피쉬라고 안 하죠. 그리고 우리도 물고기라고 안 그러죠. 그죠? 왜요? 다른 거예요. 누가 봐도. 그래서 거기다가 이름을 붙였죠.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1, 2, 3이라고 붙였으면 외국에서는 그냥 A, B, C라고 붙여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자기들끼리는. 그죠? 자기들끼리만 다 이해하면 되니까. 그게 비지도 학습으로 우리가 다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머릿속에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이걸 해요. 어느 나라 가든지 동물 보면 동물의 이름이 있고, 그죠? 서로 다른 동물들은 다른 이름을 붙여놨잖아요. 그죠? 그게 다 비지도 학습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비지도 학습이고 그와 같은 작업을 클러스터링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것들은 그 데이터 자체가 갖고 있는 속성을 따라서
사실은 통계 분석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 우리가 수학적인 내용을 특히 이 과정에서 다루지는 않을 거지만 뭐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통계적이라는 거는 수치화 시켰을 때 비슷한 숫자들끼리 모아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모양으로 우리는 판단하지만 모양도 얼마든지 숫자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죠? 크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무게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숫자니까요. 그거를 통계적으로 비슷한 애들끼리 그냥 같은 거다라고 만드는 게 이게 비지도 학습 군집화예요. 이런 것들은 근데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우리 그 뭐 사람들이 하는 그 비즈니스 산업화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돼요. 판매 데이터 또는 문서 분류, 그래서 새로운 고객 분류 찾는 것 등등 어떤 그 사업에 도움을 주는 그 회사에 그 판매에 도움을 주고 또는 생산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기초 자료로 이런 무감독 학습, 비지도 학습 클러스터링이 많이 활용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강화학습. 세 번째죠. 지금 기계학습이, 그러니까 입력들이 너무 다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비지도학습하고 지도학습은 그 답이 있고 없고 차이인데, 강화학습은 그 답이 있고 없고 차이가 아니라 조금 그 상황이 좀 달라요, 상황이. 보통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거를 번역한 건데, reinforcement가 강화하다는 건데요. 지금 오른쪽에 지금 뭐 유명한 그 벽돌 깨기 그 게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사람이 플레이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강화 학습을 시켜서 말하자면은 그 기계가 플레이하는 게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기계 자신이 스스로 여기에 그 공이라 그래야 되나요? 공이 어디에 튀어 오는지를 봐서 그 위치에 갔다가 여기 발을 딱 갖다 놓기만 하고 얘가 그러면은 죽지 않고 계속 점수를 딸 수 있다는 걸 학습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학습이 되려면 학습 방법이 필요한데 그거를 강화학습이라는 방법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뭐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은 벌 주면 그렇게 스스로 상 받는 쪽으로 자기가 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점점 잘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아, 그럼 뭐 게임하고 타자고 그 사람이 할 게임을 컴퓨터 시키자고 이걸 만들진 않겠죠? 강학습은 어디 쓰이느냐? 이런 데 잘 쓰일 수 있어요. 주식 거래 또는 재고 관리. 뭐냐면 주식 거래도 우리가 많이 하다 보면은 이건 자연스럽게 강화학습이 아주 대표적인 예인데 그 주식이 말하자면은 했을 때 성공한다는 건 뭐예요? 주식값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그 기쁜 거죠. 기분이 좋은 거고 자기가 원하는 목적이 그거니까 그러면은 그쪽으로 자꾸 강화되도록 말하자면은 그 내가 어떤 주식을 언제 샀는지를 기억해 놓잖아요. 그 상황에 맞게 행동하도록 자꾸 강화가 됩니다. 그게 말하자면 강화학습이고요. 재고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계절에 어떠한 그 사회적인 상황에서 어떤 물건이 얼만큼 필요하더라. 이거는 시간 그 상황마다 어땠는지 기억을 해놓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잘했을 때와 못했을 때가 기억이 나잖아요. 그 잘했던 걸 기억해서 계속 그걸 잘한 걸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재고 관리가 완전히 최적으로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활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면 그 세 가지를 그냥 요런 거다라고만 얘기했는데 좀 더 구체적인 그 적용 방법도 알면은 우리가 좀 더 쉽게 그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해요. 자, 일단은 그 지도 학습, 그 슈퍼바이드 러닝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기계 학습이라는 걸 공부하고 있고요. 그 기계 학습의 세 가지 유형 중에 첫 번째 지도 학습을 보고 있고요. 그 지도 학습이 활용될 수 있는 그 응용 분야가 분류나 또는 회기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분류는 보통 그 주어진 관측치, 입력에 대한 범주형 반응값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단어로 많이 표현을 하긴 하죠. 예를 들어서 뭐 그 동물 이름이라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이건 코끼리, 이거는 뭐 사슴, 이거는 뭐 기린 이런 것들은 다 범주형 답이에요. 범주형. 그리고 그거를 보통은 그리고 또 불연속적인 값이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해요. 수학적인 숫자로 표현했을 때는
얘는 1번, 얘는 2번, 얘는 3번 이렇게 표현해도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에서 가서 코끼리 사슴 백날 얘기해봤자 모르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이 부르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처럼 컴퓨터에서는 뭐라고 부르겠어요? 얘는 숫자뿐이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컴퓨터를 1번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사슴은 2번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숫자로 주면 돼요. 숫자로. 그러면은 그 대신 그 숫자는 정수여야죠. 정수. 그게 말하자면 분류예요. 그럼 동물 뭐 이름 맞추는 거 뭐 이런 것만 하는 건가? 아니죠. 너무 모두 많은 것이 분류예요.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들이 그 인식 못할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글씨 쓴 거를 인식하는 거 있잖아요. 아, 이거는 A라고 썼네. 이거는 뭐 나라고 썼네. 이거는 다라고 썼네. 이거 다 분류 문제인 거예요. 분류 문제. 그래서 필기 문자 인식 또는 숫자 인식 그리고 우편에 쓰여 있는 주소들을 자동 인식 뭐 이런 것들 있죠. 문자를 해독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분류예요. 그리고 회귀 문제라는 게 또 있다 그랬죠. 아까 자세한 설명은 안 했지만 회귀는 그 답이 어떤 그 정수가 아니라 연속적인 숫자, 어떤 뭐죠? 관측된 값이, 그러니까 관측된 값에 관하면 출력 값이 예측 값이 그 연속된 숫자인 경우입니다. 뭐 위치나 크기나 연령 뭐 이런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뭐 주택 가격도 마찬가지죠. 가장 쉬운 예가 이건데 집 크기를 보고 아 이건 얼마 정도 하겠네 하는 예측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건 회귀 문제를 풀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조금 용어가 어색하긴 하죠. 회귀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어디로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 같이 들리는데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그 용어 그 번역상 이거를 그냥 쓰고 있어요. 수학자들이 만든 그 용어가 regression이라는 용어인데 그 문제 푸는 방법을 그거를 회귀라고 부르기로 했기 때문에 그냥 그게 말하자면은 연속적인 값을 예측하는 그러한 지도학습의 방법이다라고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예를 보면 좀 더 쉬울 겁니다. 자, 일단 분류 문제 먼저 볼까요? 여러분들 분류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즘에 뭐 반려견들의 관심들이 많아져서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강아지들 종마다 그 특징이 있거든요. 어떤 특징을 살펴본 거냐면 몸무게를 수평축, 웨이트를 몸무게를 표시했고요. 그리고 키를 이렇게 수직축으로 표시해서 동그라미로 치와와 강아지들을 표시해 봤더니 여기에 포함되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몸무게는 이 정도, 키는 이 정도고요. 그리고 닥스훈트를 말하자면 한 그 7마리 정도의 몸무게 8마리가요. 여기 겹쳤네. 그 봤더니 여기에 모여 있고요. 그리고 비글즈라는 강아지도 살펴봤더니 여기에 모여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도학습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런 것들은 치와와고 이런 것들은 닥스훈트고 이런 것들은 비글즈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컴퓨터한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빨간색 점 하나에 이거는 새로운 어떤 강아지인데 얘는 몸무게가 이렇고 얘는 키가 이래. 얘 누구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라 그러겠어요? 컴퓨터가? 비글즈네 이러겠죠. 당연히. 그죠? 이런 문제를 푸는 게 말하자면 지도학습이에요. 분류 문제고. 너무 쉬운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쉽죠. 근데 컴퓨터한테 시키려면은 어떠한 그 알고리즘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얘를 잘 기억하고 얘도 덩어리를 기억하고 사실은 뭐 중심점 정도는 기억하겠죠, 얘가. 그런 다음에 거기에 가까운 값이면은 얘가 말하자면 판단을 해주는 이런 식의 결국에 분류라고 하는 건요. 데이터의 속성의 패턴을 학습한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사실은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미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데이터들에는 그 값이 갖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 속성들을 학습을 하되 그러니까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 답은 치와와는 어느 레인지에 있는지 닥스훈트는 어느 레인지에 있는지 이런 거를 다 기억해 놨다가 거기에서 뭐 새로운 값이 들어오면은 판단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회귀란 뭐냐? 회귀. 회귀는 역시 이것도 그러니까 지도학습이라고 그랬죠. 지도학습. 그러니까 뭐예요? 지도학습이라는 거는 문제와 답이 항상 같이 주어져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지금 housing price, prediction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집 가격 예측하는 문제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데요.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빨간색 X자들이 데이터인데 무슨 데이터냐? 수평축은 집 크기고요. 물론 이 그림을 가져온 데가 미국 자료라서 미국 단위를 쓰고 있긴 해요. 근데 무슨 상관은 없어요. 그냥 평이라고 생각하고 몇 평? 이 수직은 가격, 그죠? 몇 천만 원 또는 몇 억,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문제가 데이터가 말하자면 학습용 데이터가 뭐가 들어가냐면 이 크기와 그 크기에 해당되는 가격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X 요 위치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어떤 패턴이 있잖아요. 항상. 그죠? 집이 크면은 가격이 올라가네. 그죠? 그런데 그게 그냥 직선으로 해야 될지 또는 이렇게 약간 곡선으로 이렇게 접근해야 될지 그리고 그것의 기울기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만 알면은 사실은 예측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하는 이런 생각도 가능해요. 1번 직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이, 나는 요거는 그냥 이렇게 할래 하고서 이렇게 파란색 선을 쭉 걷다고 보세요. 그런데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직선 방정식 정도는 알잖아요. 가격은 그 집 크기에다가 얼마 곱한 다음에 얼마 더하면 그게 가격이야. 내가 다 알아.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위치를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 1000이라고 쓰여 있는데 쭉 위로 올라가서 보면은 그러면은 1번 예측에 따르면은 가격이 요 정도여야 되는데 거기 보니까 이 정도네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오류가 있네요, 약간은. 그죠? 그러니까 잘못 찾은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답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곡선으로 해볼까? 이런 것도 가능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쓰면은, 즉, 가격을 그 크기의 제곱에 얼마 더하기, 그 크기에 맞으면 얼마 빼기나 더하기나 똑같다 그랬죠? 더하기 얼마를 한 걸로 할래? 그러면은, 요렇게 이런 그 약간 구분 직선으로도 이렇게 구분 곡선이죠? 그걸로 이렇게 그 모양을 맞출 수가 있는데, 얘는 좀 더 정확하겠죠. 그죠? 예측값이. 그래서 천 단위의 피트 스퀘어는 요 정도 가격일 거야. 예측해보면 진짜 가보면은 그것과 비슷한 가격일 확률이 높겠죠. 자, 그래서 회귀라고 하는 거는 이와 같이 그 문제와 답이 주어졌을 때 그 문제와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문제와 답의 관계가 어떠한 수식을 따르는지를 찾아내기만 하면 모든 위치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건 연속적인 값을 얻어낸다. 라고 해서 이거를 회귀 문제라고 보통 풉니다. 뭐 이런 문제로 풀 수 있는 게 꽤 많고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머릿속에서 늘상 하는 일이에요. 늘상. 그죠? 우리가 잘 경험적으로, 집이 크면은 뭐, 그리고 거리가 멀면, 그죠? 학교 하는데, 학교가 저기 있으니까 뭐 얼마 걸리겠구나. 예측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저기는 거기 뭐죠? 하남시내 거기까지 뭐 버스 타고 가려면 오래 걸리겠네. 뭐, 인천 가려면 얼마 걸리겠네. 뭐 이런 예측하죠. 그게 다 회기로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머릿속에서. 이와 같은 거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컴퓨터한테 요거를 풀라고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비지도 학습을 볼까요? 이 비지도 학습은요, 충분히 라벨링된 훈련 데이터 얻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할 수 있더라도 너무 비싼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라벨이라는 거는 그거에 답이 없다는 거죠. 입력 데이터에 답이 없는 경우인데, 그럴 때는 그냥 데이터만 가지고서 말하자면 스스로 좀 학습하게 만드는 방법인데, 분집하나 연관 규칙이 보통 그런 데 많이 사용이 됩니다. 분집화 같은 경우는 아까 살펴본 것처럼 뭐 강아지의 종류별, 몸무게와 키별로 이렇게 나눈다든지. 근데 연관 규칙은 좀 뭘까 좀 새로워 보이는데 이건 재미있는 응용인데요. 보통 장바구니 분석이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개인별로 구입한 영수증을 분석해서 그 사람이 관심 있는 것들에 말하자면은 상품들의 관계를 좀 추정하는 건데 그런데 또 이런 비지도 학습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봅시다. 자, 기계학습의 종류가 세 가지라 그랬죠. 지도, 비지도, 강화. 그 중에 두 번째 비지도예요. unsupervised learning은 무감독 학습이라고도 하는데 대표적인 예는 군집화예요.
원본 데이터와 군집화된 데이터를 지금 하나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무슨, 무엇에 대한 데이터지? 아무 상관없어요. 군집화에서는. 그냥 예를 들어서 뭘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아까 그 강아지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강아지 한 수백 마리의 몸무게하고 키를 한번 조사해 봤더니 이런 데이터가 있어. 그런 다음에 네가 한번 군집을 나눠봐 하고 컴퓨터한테 물어보면은 얘가 여기서는 세 개로 나눴네요. 아, 얘 빨강색 여기 얘 같은 종자 같아요. 얘도 같은 애 같아요. 얘도 같은 종자 같아요. 이렇게 나눈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이게 뭐 답이 맞고 틀린 게 아니라 그럴 것 같네. 뭐 이렇게 하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게 다예요. 군집하는요. 그 대신 이게 뭐 강아지와 말하자면 그게 뭐죠? 그 몸무게와 크기여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데이터든지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판매한 그러니까 고객 분류라든지 고객이 말하자면 구입수와 말하자면은 그 구입한 아이템의 개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다양한 그런 거를 분석을 할 때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연관 규칙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관 규칙도 또 비지도 학습인데 그 사용자들이 슈퍼마켓에서 뭐 물건을 많이 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영수증 쭉 보면은 뭐 수십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자료만 가지고서 그냥 분석해봐 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석을 한 거냐면 연관 규칙이라는 거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우유를 산 사람들의 영수증을 쭉 살펴봤더니 식빵을 같이 산 사람은 밀크 산 사람들의 71%가 그랬고 그 중에 43%는 계란을 같이 샀고 그 중에 29%는 휴지도 같이 샀다라는 것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뭘 할 건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우유 옆에다가 식빵을 진열했대요. 그랬더니 식빵과 우유의 판매가 늘었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런 일들이 요즘에 여러분들 그 편의점 많이 가시잖아요. 편의점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이런 일이에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가다 보면은 상품 배열이 막 엉망으로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게 왜 여기 있지? 이게 왜 여기 있지? 엉뚱한 데 있거든요. 근데 연관 규칙을 통해서 분석해서 더 많이 팔려고 그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음료수 옆에다가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그 뭐죠? 삶은 계란을 놨더니 삶은 계란과 음료수가 한꺼번에 더 많이 팔렸더라. 뭐 이런 거죠.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항상 거기에 맞춰서 계절에 이런 것도 다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연관 규칙을 분석한 겁니다. 근데 그거는 답이 없는 거죠. 그냥 그런 그 데이터들이 갖고 있는 경향성, 데이터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의 조합을 찾아낸 것 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비지도 학습인 겁니다. 자, 마지막 강화학습. 우리가 지금 세 가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나 잊어먹으면 안 되는데 인공지능을 컴퓨터에서 구현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지도, 비지도, 강화. 근데 그 분류는 왜 하는 거예요? 그 훈련시킬 때 주는 데이터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하나는 문제답을 주고, 하나는 문제만 주고, 얘는 또 다른 거예요. 그거 두 개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서 왜 다른지를 한번 봅시다. 강화학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상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특정 환경 내에서 행동 공간에서 행동을 선택하는 방법을 에이전트에 가르치는 기계학습 분야다. 설명도 없이 새로운 용어들이 막 팍팍팍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사실 강화학습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려면 용어에 빨리 익숙해지는 게 중요해요. 강화학습에서만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단어들이. 이게 요 5개예요. 에이전트라는 단어, 환경이라는 단어, 상태라는 단어, 동작이라는 단어, 보상이라는 단어. 그런데 이것들이 뭘 나타내는지 뭐 일일이 외워서 이렇게 하면 좀 골치 아프잖아요. 근데 그 그러니까 게이머가 여러분들이죠. 게임을 하는 그러한 그 상황을 생각하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사실은 그런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즉, 에이전트는 게이머예요.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이고요. 환경은 게임이에요, 게임. 그러니까 컴퓨터 게임. 상태는 컴퓨터 게임 화면이에요, 화면. 화면. 보이고 있는 거. 동작은
여러분의 손가락 키보드예요. 키보드. 그러니까 화살표 왼쪽, 오른쪽, 위아래를 누르는 거죠. 보상은 뭐예요? 게임에서 딱 주는 점수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의 조합으로 점점점 잘하도록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거예요, 사실은. 이 강화학습이라는 거는 환경이라는 데서부터 어떤 상태를 에이전트가 싹 보다가 액션을 취하고 어떤 행동을 취하면 상태도 바뀌지만 리월드라고 그러죠. 여기 보상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는 거죠, 계속. 그래서 뭘 해요? 액션을 하긴 하는데 리월드가 점점 많아지도록, 점수가 높아지도록 얘가 이 안에서 머릿속에서 뭔가를 계속 규칙을 찾아내요. 어떤 규칙을 찾아내요? 여기서는 무조건 왼쪽이야. 여기서는 무조건 오른쪽이야. 쟤가 나타나면 무조건 피해야 돼.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걸 기억하는 거죠. 그게 점점 강화돼서 얘는 게임 플레이를 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그 강화 학습이 게임 아니라 활용될 수 있는 곳이 어마어마하게 또 많아요. 사실은. 제일 유명한 게 뭐죠? 알파고가 이걸로 학습한 거고요. 요즘에 자동차 회사들이 맨날 이걸 연구해요. 왜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결국엔 강화학습으로 학습받아요. 가다가 사람이 나타나면 무조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그거를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서는 브레이크를 눌렀어야 되는 거를 기억하면 되는 거잖아요. 항상. 그런 거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강화된 학습을 받아요. 자동적으로 쓰도록, 자동적으로 오른쪽으로 가도록, 자동적으로 왼쪽으로 가도록 이런 거죠. 그런 게 다 강화학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그리고 로봇가 걸어다니는 로봇 요즘에 많이 걸어다니면 TV에서 나오잖아요. 이건 강화학습으로 뿐이 훈련이 안 돼. 왜냐하면은 답이 없어요. 가르쳐줄 방법이 없어요. 강학습으로 뿐이 훈련.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지도학습도 아니고 이건 비지도학습도 아니고 좀 애매한데 어쨌든 그렇지만은 이러한 그 프레임 안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말하면은 말하자면 얘가 그 학습이 가능하다고 보면은 그걸 하는 거죠. 그런 세 가지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실은 이 종류별로 다 한번 예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몇 가지 살펴보면서 도대체 뭐를 어떤 방식으로 학습된 걸까? 그거를 우리가 판단해 보면 참 좋아요. 자, 여기 퀵 드로우라는 거 링크가 있는데 한번 눌러 보실래요? 여러분들 다 같이. 그러면 이런 사이트가 등장을 해요. 뭐 설명이 필요 없어요. 한번 해볼까요? 보니까 여기 머신러닝 기술이 학습을 통해서 낙서를 인식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거네. 자, 한번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다음을 그리세요. 치약 20초 이내. 알겠어요. 그 다음에 치약을 그리라 그랬죠? 뭔지 알 것 같아요. 꿀부채 나 그림 잘 못 그리는데. 또는 막대사탕 또는 모기. 이제 알겠어요. 치약 맞죠? 도검? 도검은 어떻게 그리나. 뭔지 알 것 같아요. 시소 또는 치약 또는 연필 또는 모기 또는 크레용 또는 필름본. 뭔지 알 것 같아요. 못. 틀렸대.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네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원 또는 가위 또는 반바지. 이제 알겠어요. 상한편 맞죠? 전가를 어떻게 그리라고 진짜 너무하다. 뭔지 알 것 같아요. 침대 또는 바나나. 뭔지 알 것 같아요. 차주전자. 이제 알겠어요. 전날 맞죠? 너무 어려운 걸 뭔지 시킨다. 알 것 같아요. 원 또는 알령. 이제 알겠어요. 오토바이 맞죠? 완두콩을 어떻게 그려? 뭔지 알 것 같아요. 원 또는 포도. 이제 알겠어요. 완두콩 맞죠? 자,
5개. 결국은 성공이네, 6개. 자, 지금 여기에 인공지능적인 요소가 있죠. 그죠? 근데 얘가 지도 학습으로 학습됐을 것 같아요. 비지도 학습으로 학습됐을 것 같아요. 강화 학습으로 학습됐을 것 같아요. 그것만 맞춰보세요. 지도, 비지도, 강화. 1번이 지도고, 2번이 비지도고, 3번이 강화인데,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2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3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냥 뭐 답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한번 의견을 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2명 들었고, 2번, 3번? 그 1번이라고 대답한 사람 2명 중에 1명이 대답을 한번 해볼래요? 뭘 학습한 것 같아요? 인공지능에서 제일 말하자면 인공지능 부분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그 쉬운 방법, 그리고 아주 명확한 방법은 얘가 도대체 어떠한 입력으로 학습받았을까만 인식이 확연하겠다. 그러니까 그 이해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쉬워져요. 얘가 뭘 학습받았을 것 같아요? 뭐와 뭐로? 아무나 얘기해도 돼요. 어때요? 뭐 점수 받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 강화학습 아닙니다. 보상 없어요. 그렇지만 하세요. 얘가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린 그림을 보고서 답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인공지능 같죠, 그죠? 도대체 얘는 뭘 학습받았을까? 이런 거죠. 낙서 그림에다가 옆에다가 그 제목 써놓고 그걸 세트로 20만 개를 학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앉은 20명이 있다 그러면 다 치약 한번 그려보세요. 그런 다음에 그거 치약을 그림을 20개를 주면서 얘 치약이다. 밝혀준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과 비슷한 그림이 오면은 얘가 치약 맞죠?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죠? 얘를 학습시키려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한테 단어를 가르쳐 주면서 글이라고 시켜서 그거를 학습 자료로 쓰면 얘가 학습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지도 학습의 한 가지 예였던 거예요. 그죠? 자, 다음 거 한번 넘어볼까요? 세마이 컨덕터라는 건데, 컨덕터가 그 지휘자예요. 영어로 지휘자를 컨덕터라고 부르거든요. 세마이 컨덕터는 여기서 제목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지휘자, 그러니까 중간 지휘자 뭐 그런 건데 이런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스타트 누르고 넥스트 하면은 얘가 여기다가 사람을 지금 보려면은 제게 이걸 비디오를 꺼야 돼요. 제 거를. 여기 요 사람 모양으로 있잖아요. 거기다가 딱 맞춰줘야 되고 일단 됐죠? 이렇게 이게 맞았다는 얘기고 이제 맞았다는 얘기는 얘가 이제 알았다는 얘기고요. 제가 움직일 때마다 이거 플레이 버튼을 눌러야 될 거. 음. 제가 손을 움직일 때마다 그 섹션이 말하자면 강조가 되고 있죠. 지금 아마 이렇게 하는 건가? 정확하게 저도 이게 동작을 뭐 왼쪽으로 가려면 아, 이렇게 하는 건가? 그럼 이렇게 지휘하는 듯한 이미지를 주고 있네요. 그죠? 네? 이거를 내가 템포 그리고 라우더 정확하게 하는 방법을 좀 모르겠는데 설명을 더 봤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는 그 인공지능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그죠? 어떤 인공지능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얘기 한번 해볼래요? 어떤 게 인공지능적인 것 같아요? 뭐가 인공지능적인 것 같아요, 여기서요? 일단 손을 들으면 소리가 커지는 건 맞네. 박수 쳐가지고 기분은 좋게 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두 가지적인 게 있어요. 좀 그래서 복잡해 보이는데, 이거 첫 번째 인공지능은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몸을 이렇게 갖다가 대면 사람 몸이 있으면 인공지능적으로 사람 뼈대를 찾아내는 인공지능이 내장되어 있고요, 일단. 그 다음에 내가 움직이면은 그 뼈대의 위치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소리를 요쪽을 세게 했다가 요쪽으로 움직이면 요쪽을 세게 하고, 그죠? 그리고 위로 올리면 소리를 크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지금. 그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동작을 어떤 그 인식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근데 사실은 네 가지뿐이 없어요 보니까 다섯 가지인가 하나 둘셋넷 다섯 가지 중에 하나 소리를 더 키우는 것뿐이에요 그냥 그죠? 얘는 지도 학습일까요? 비지도 학습일까요? 강화 학습일까요? 나중에 막 이런 그 시험 문제 같은 거 나오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가르쳐 줄게요. 모르겠으면 지도 학습이라 그러면 답이 맞아요. 왜냐하면 거의 90% 이상은 지도 학습이에요. 강화 학습하고 비지도 학습은 드물어요. 굉장히 드물어요. 거의 모든 게 지도학습인 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더 쉽거든요. 왜냐하면 답을 주는 게 제일 쉬워요. 사실은. 얘는 근데 지도학습 중에 어떤 지도학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포즈와 방향, 그죠? 그 포즈가 나타내는 방향이 왼쪽인지, 가운데인지, 오른쪽인지, 오른쪽을 잘 못 읽는 것 같아요. 그죠? 오른쪽인지, 그런 것만 찾아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별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안 풀어요.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그냥 그럴싸하게 이렇게 포장만 해놓으면 굉장히 재밌는 응용이 되는 겁니다. 클러스터링은 다음 시간에 나중에 할게요. 왜냐하면 클러스터링 요거는 별로 이렇게 시간이 아까워요. 이것도 재밌어요. 립싱크 한번 볼까요? 립싱크는 당연히 이거를 보면서 해야죠. Let's do it.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그냥 자기가 직접. 여기 좀, 시간이 좀 걸리네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동시에 아마 접속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진행됐고. On the sound of and lip sync to 1 minute. Okay, I'm ready. 여기에 제 얼굴이 나오고요. 제가 립싱크를 잘하면은 막 시 안 했구나. 1. 잘하면은 이렇게 자꾸 얼굴에 뭐가 막 번쩍번쩍거리고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반응이 없어요. 사실은 입만 벌려도 되긴 돼요.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는 지도학습일까요? 비지도학습일까요? 그렇죠. 무조건 답은 비슷하지 이러면 대충 맞아요. 뭘 지도받은 것 같아요?
지도학습은 왼쪽에 데이터가 문제하고 답, 입력과 답이 같이 들어가요, 항상. 입 모양하고 입이 열렸다 닫혔다만 하는 거예요. 딱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건데 이거 너무 쉬운 학습 방법 같지 않아요? 그죠? 입이 조금이라도 걸려져 있으면은 소리 내는 거고 닫혀 있으면은 없음이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거는 얼마든지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입만 열면은 그냥 막 뭐가 나올 거예요, 아마 여기서. 등등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 앞에 있는 그 예제는 우리가 그 클러스터링 군집할 때 다시 한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아예 스킵한 거고요. 사실은 그 앞부분에 다시 가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건데 이건 아마 앞으로 여러 번 보게 될 거예요. 머신러닝에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지금 예제를 본 거는 지도학습 예제뿐이 안 봤어요, 사실은요. 근데 설명은 지도학습엔 예측 분류, 비지도학습은 연관규칙이나 군집을 하는데 강화학습은 보상받는 그 응용에서 활용될 수 있다라는 거를 잘 기억하시면 되시고 요것에 관한 예제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또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추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